안녕하세요. 라인 데이터 플랫폼실의 사이토 도모유키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데이터 플랫폼 개발 조직의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연구개발과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직면한 과제와 해결을 위한 활동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데이터 처리에 관한 이야기, 후반부에서는 데이터의 인제스션 파이프라인의 과제와 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인의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라인에는 라인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의 데이터를 집적해서 통합적인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분석, 기계 학습을 위한 요구와 데이터 거버넌스 요구에 답하기 위해 셀프 서비스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데이터의 민주화를 지탱합니다.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 순서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플랫폼에 집적하기 위한 인제스트 과정이 있고요.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의사결정과 서비스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라인의 데이터 플랫폼의 특징은요, 데이터량, 종류, 활용 규모가 크다는 점입니다. 사용자 수와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규모도 커지고 분석의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플랫폼, 인프라도 스케일 아웃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플랫폼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규모를 소개하겠습니다.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머신 수는 5,000대고요. 집적된 데이터 양은 290 페타바이트. 하이브 테이블 수는 4만 개를 넘는 스케일입니다. 로그 인제스션 파이프라인의 로그 유량은 초간 10,750만, 하루에 실행되는 잡수는 15만, 플랫폼의 사용자 수는 700을 넘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인제스션 기반에서는 높은 스루풋, 데이터 처리 기반에서는 데이터 종류와 양이 커도 스케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라인의 데이터 처리를 지탱하는 서비스의 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처리를 위한 쿼리 실행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는 SQL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QL 실행 시에는 SQL 쿼리 엔진이 데이터 분산 처리를 가능케 합니다. 이것은 분산 SQL 쿼리 엔진의 처리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SQL 쿼리는 분산 처리 엔진별 실행 플랜으로 변환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리소스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할당된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해서 실행됩니다. SQL 쿼리를 실행 플랜으로 변환을 시키려면 SQL에서 지정된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쿼리에 필요한 테이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테이블 포맷에 따라서 정의됩니다. 테이블 포맷이란 어떤 데이터셋을 하나의 테이블로 표현할 수 있도록 파일 관리 방식을 규정합니다. 테이블 포맷은 쿼리 실행에서 주로 두 가지의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파일이 테이블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파일이 어떻게 읽고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파티셔닝이라든지 스키마 정의 등 메타데이터의 관리도 필요해집니다. 테이블 포맷의 디팩토 스탠다드라는 것이 하이브 테이블 포맷입니다. 하이브 테이블 포맷은 데이터 파일을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에 의해서 관리합니다. 테이블 관리에 사용되는 파티션이나 스키마 등의 메타데이터의 변경 및 조회는 하이브 메타스토어라는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이브 메타스토어의 백엔드에서는 메타데이터가 RDBMS에 저장됩니다. 여기에서는 백엔드 DB를 메타스토어 DB라고 부릅니다. 라인의 데이터 플랫폼에서도 이 하이브 테이블 포맷에서 테이블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인의 데이터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HDFS, 테이블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하이브 메타스토어가 스토리지 레이어에 쉬어 있습니다. SQL 쿼리 엔진은 스파크, 하이브, 트리노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의 분석자는 이러한 SQL 쿼리 엔진을 사용해서 인터랙티브한 쿼리를 실행하거나 스케줄러를 사용해서 ETL 파이프라인을 구현합니다. 라인의 데이터 활용 규모 확대에 따라서 저희는 이 메타스토어와 관련된 트러블을 경험했습니다. 메타스토어의 인스턴스는 플랫폼의 사용자 전체가 공유하는 멀티 테넌트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메타스토어의 트러블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메타스토어 DB의 쿼리 레이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위쪽 부분은 셀렉트 문이고요. 아랫부분은 갱신을 나타내는 DML 실행 레이트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환경에서는 셀렉트의 QPS가 높고 일반적으로는 초간 5,000개 정도의 쿼리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CPU 사용률입니다. 사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따라서는 50에서 60%를 넘는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앱노멀한 CPU 사용률이 관측된 예가 이것입니다. 한때는 90%에 가까운 CPU 사용률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트러블의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어떤 1,000만을 넘는 파티션을 가는 하이브 테이블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트러블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의도하지 않고 만든 파티션을 삭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이브 테이블 포맷은 하이브 메타스토어에 의해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의 경우에는 하나의 파티션이 하나의 줄로 메타스토어 DB에 저장되는 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운용을 해나가면서 이번 트러블처럼 대량의 파티션을 다뤘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메타스토어 DB에 무거운 스캔이 가동이 되고 리스폰스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하이브 메타스토어 서버에서는 대량의 파티션 오브젝트가 메모리에 로딩이 돼서 메모리 프레셔가 높아지고 풀 GC나 OOM에서 다운이 되는 트러블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리미테이션에 의해서 파티션을 줄이거나 한 번에 사용하는 파티션을 줄이는 워크어라운드가 필요해집니다. 라인의 데이터 플랫폼이 직면한 하이브 테이블 포맷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브 테이블 포맷에서는 하이브 메타스토어와 메타스토어 DB의 캐퍼시티가 장애물입니다. 테이블 메타데이터 조회의 퍼포먼스가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이브 메타스토어가 대량의 파티션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테이블은 러프한 단위로 파티셔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비효율적인 데이터 액세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타스토어의 캐퍼시티에 따라서 퍼 파일의 통계 정보 등 쿼리의 최적화를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같은 모델 변경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이브 테이블 포맷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라인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하이브 테이블 포맷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치 아이스버그라고 하는 테이블 포맷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파치 아이스버그란 무엇인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파치 아이스버그는 오픈소스의 테이블 포맷입니다. 하이브 테이블 포맷과 마찬가지로 SQL 쿼리 엔진에 대해서 파일 포맷이나 스토리지상의 파일 레이아웃을 추상화시켰습니다.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사용했을 때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스버그가 제공하고 있는 스파크용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스파크 SQL을 사용해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문을 기술함으로써 아이스버그 테이블 포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보통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인서트나 셀렉트 등 SQL 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HDFS상의 파일 레이아웃을 표현한 것이 아랫부분입니다. 이번에 작성한 것이 샘플이라는 테이블인데요. 샘플 디렉토리 아래에는 데이터, 메타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 파일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스버그에서는 키가 되는 컨셉으로서 스냅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이블 포맷이라는 것은 SQL 쿼리 실행 시에 어떤 파일이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추상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아이스버그에서는 테이블 파일 상태를 스냅샷 형식으로 관리함으로써 파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냅샷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어떤 시점의 테이블 상태를 가리킵니다. 도표를 예로 들면요. 어떤 시점 T0의 테이블 상태는 S0로 저장이 되고 S0는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파일 참조를 갖고 있습니다. 테이블 포맷의 역할은 테이블 갱신이 이루어져도 테이블 상태를 추적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이스버그에서는 데이터를 쓰고 커밋을 하게 되면 이처럼 새로운 스냅샷을 작성합니다. 도표를 예로 들면요. 새로운 파일이 하나 추가가 돼서 S1 스냅샷은 T0 시점의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파일의 참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테이블로 액세스하기 위해서 파일의 패스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스키마, 데이터의 통계 정보 등도 메타데이터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이스버그의 스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터 내용을 보면 이런 파일의 집합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 메타데이터 파일이라는 것이 현재의 테이블 상태를 나타내는 루트가 되는 파일이며 아까 소개한 스냅샷의 정보를 경납하고 있습니다. 스냅샷은 매니페스트 리스트 파일의 참조를 가지며 매니페스트 파일의 일람표를 유지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것이 데이터 파일의 패스나 통계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직접 경납합니다. 아이스버그는 이와 같이 계층적인 파일 구조를 사용해서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버그 테이블 포맷이 하이브 테이블 포맷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테이블 상태가 파일에 의해서 추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이브 테이블 포맷에서 장애물이었던 하이브 메타스토어에 대한 의존을 없앨 수 있으며 HDFS 등의 스케일하기 쉬운 파일 시스템을
메타데이터의 보관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쿼리가 실행되는 예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 상태는 스냅샷에 따라서 관리되는데 현재의 스냅샷을 참조해서 지정되어 있는 매니페스트 리스트 파일에 접속합니다. 매니페스트 리스트 파일은 매니페스트 파일 패스와 그 매니페스트 파일로 관리되는 데이터의 파티션 밸류의 상한치, 하한치를 경납합니다. 쿼리에 파티션 필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 레인지를 사용해서 실제로 읽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에 해당되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파일 패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버그의 파일을 추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데이터의 파티셔닝 지원도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의 경납 장소가 파일이 된 점에 하나의 이점으로서 메타데이터를 경납하는 캐퍼시티가 증가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이스버그의 매니페스트 파일에는 per 파일, per 컬럼의 통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쿼리 시에 실제로 읽는 파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이브 테이블 포맷과 아이스버그 테이블 포맷의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하이브 테이블 포맷에서는 하이브 메타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던 메타데이터가 아이스버그에서는 파일로 관리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메타데이터 관리 시에 하이브 메타스토어의 장애물이 해소가 되었고 스케일러빌리티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이브 메타스토어의 캐퍼시티에 따라서 파티션 수가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이스버그에서는 해소되어서 더 효율적인 테이블 구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에서는 per 파티션의 입도까지였던 통계 정보가 아이스버그에서는 per 파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쿼리의 퍼포먼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스버그에는 그 밖에도 분석 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의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의 요약입니다. 현재 디팩토 스탠다드인 하이브 테이블 포맷은 하이브 메타스토어가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치 아이스버그는 파일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적함으로써 이 장애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버그의 설계는 분석 시의 다른 과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라인의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아이스버그 테이블 포맷을 널리 채택하고 활용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발표는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후반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피커가 바뀝니다. 오노 타케시라고 합니다. 데이터 인지니어링 원팀에 소속을 하고 있으며 라인에는 2019년에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인젝션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입니다. 후반 아젠다입니다. 현재 로그 파이프라인의 개요, 그 로그 파이프라인이 갖는 문제, 그 문제가 아이스버그 도입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플링크 아이스버그 어플리케이션의 상세한 내용,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향후 추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로그 파이프라인의 개요에 대해서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로그 파이프라인의 최초 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원래는 심플한 아키텍처였습니다. 카프카, 플링크, HDFS항의 5 테이블이라는 구성으로 테이블은 어펜드만입니다. 유저는 프로토콜 버퍼로 스키마를 정의하고 프로토콜 버퍼 또는 제이선의 메시지를 카프카에 프로듀스합니다. 플링크는 그것을 컨슈머하여 시퀀스 파일 포맷으로 리코더의 변함 없이 그대로 추가 기입합니다. 유저가 송신한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우리는 이를 로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저는 투표란 서드를 사용하여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플링크의 체크 포인팅의 구조를 사용하여 exactly once delivery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 퍼퍼의 디실리아이즈는 고속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테이블 수, 유저 수가 증가한 결과 이 안에 계산 리소스가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시퀀스 파일은 한 줄마다 디실리아이즈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컬럼너 포맷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고속이 컬럼너 포맷으로서 ORC 테이블을 도입하였습니다. 워처라는 프로세스가 로 테이블의 HDFS 파일의 갱신을 파티션마다 빈번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갱신을 검출하면 5서버2 경유로 인서트 오버라이트 쿼리를 실행하여 로 데이터를 ORC로 변환합니다. ORC 파일이므로 특별히 서대하지 않아도 유저는 테이블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테이블은 익스터널 테이블입니다. 이렇듯 원래 로 테이블의 파이프라인을 남기면서 ORC 테이블러의 변환 처리를 추가한 2단계의 아키텍처입니다. 현재 로그 파이프라인이 갖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엔드-투-엔드에 도달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로그가 생성된 이후 테이블로서 읽을 수 있게 되기까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파일이 대량으로 존재를 하면은 네임노드의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서 소위 말하는 스몰 파일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플링크 어플리케이션은 트런케이트를 지원하는 버켓팅 싱크를 사용해서 가능한 한 파일을 생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생성되는 파티션에 대해서 로 테이블의 시퀀스 파일은 1시간마다 플래시되므로 이 시점에서 최대 1시간 정도의 레이텐시가 발생합니다. 또 ORC 테이블 변환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변환해야 할 테이블 수도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경우 약 50분 후에 완료됩니다. 이렇게 최대 2시간 정도의 레이턴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신 데이터에 입각하여 판단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턴시를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개선안으로서 직접 ORC 파일을 출력하는 플링크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여 제안해봤습니다. 플링크의 스트리밍 파일 싱크와 ORC 라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싱크는 ORC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만 트런케이트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분마다 실시되는 체크 포인팅마다 파일이 플래시 클로즈 됩니다. 그 결과 엔드-투-엔드 레턴시는 몇 분간으로 단축됩니다. 그러자 파일 수가 많아지므로 스몰 파일의 컴팩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컴팩션의 구현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작은 파일을 컴팩션한 이후에는 파일의 치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는 최신 ACDI5가 아니므로 파일을 치환하는 순간 그것을 읽으려고 하면은 파일 결선 에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늦게 들어오는 로그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파티션을 컴팩션해야 할지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디렉터를 빈번하게 스캔해야 해서 네임노드에 대한 스캔 코스도 올라갑니다. 즉, 오류 리스크가 있으며 구현도 복잡하고 리소스 코스트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과 이 제안은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의 탄탄함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컴포넌트가 많다는 것입니다. ORC 변환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플링크 HDFS뿐만이 아니라 오차, 하이파바츠, 5 메타스토어, 얀 등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파이프라인이 멈추게 됩니다. 의존하는 컴포넌트가 많으면 장애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인 조사가 어려워집니다. 다음으로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테이블 포티션의 조작은 기본적으로 모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저로부터의 특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오퍼레이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로그마다 두 종류의 테이블이 있어 엑스터널 테이블이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와 파일을 각각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미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고부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테이블이 있어서 네임노드와 하이브 메타스토어에 대량의 파일 정보와 파티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쿼리를 계획할 때나 워차가 파티션을 체크할 때 여기에 부하가 집중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키마 이볼루션의 제약의 문제가 있습니다. ORC의 필드 매핑의 로직은 포지션 베이스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3 이후는 1인 베이스의 매핑에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시스템의 호환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포지션 베이스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테이블 스트럭트에 대한 필드의 추가만 가능합니다. 삭제, 삽입, 이동은 예전 데이터를 다시 생성하지 않으면 에러가 뜹니다. 리네임은 가능합니다만 리네임을 하게 되면 스파크의 클라이언트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유저로부터의 사용하지 않게 된 필드를 삭제하고 싶다, 새로운 필드를 알려진 위치에 삽입하고 싶다와 같은 요망사항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럼 아이스버그의 적용으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버그를 사용한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채용되지 않았던 ORC를 직접 출력하는 플링크의 아키텍처와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플링크가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대해서 직접 ORC 파켓 등의 컬럼나 파일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메인테넌스를 하는 테이블 옵티마이저라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플링크는 파일을 5분마다 플래시합니다. 테이블 옵티마이저는 아이스버그가 제공하는 테이블 메인테넌스 하기 위한 각 스파크 액션을 실행합니다. 지금까지 1시간에서 2시간 소요되던 엔드-투-엔드의 레이턴시가 5분으로 단축됩니다. 플링크는 5분마다 발생하는 체크포인트의 타이밍에서 파일을 플래시 클로즈합니다. 따라서 플래시한 순간부터 컬럼나 포맷의 파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작은 파일의 컴팩션인데요. 아이스버그의 스냅샷 구조 덕분에 앞서 보신 바와 같은 파일 로딩 시의 실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플링크는 쓰고 있고 유저가 호출하고 있는 파티션에 대해서도 스파크가 컴팩션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녹색 선은 타임라인입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플링크는 5분마다 0001, 02라고 써갑니다. 03이 생성되었을 때, 즉 스냅샷 010의 타이밍에서 스파크에 의한 컴팩션이 플링크와 병행해서 시작되어 00으로부터 03의 파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 후 플링크는 04를 포함한 스냅샷 001을 생성하고 스파크가 컴팩션을 완료시켜서 맞이된 05를 포함한 스냅샷 012를 생성합니다. 스냅샷 012가 생성되기 직전에 로딩을 시작해도 여기서는 예전과 같은 컴팩션에 의한 파일 소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냅샷은 엑스파이어 되지 않은 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컴팩션 이후에도 011 이전의 파일은 존재하고 있으며 00부터 04까지 파일도 남아 있습니다. 또 스냅샷 012 이후는 00부터 03까지 파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05위 내용과 중복되는 일도 없습니다. 현재의 것과 비교해보면 심플하고 스케일러블한 아키텍처입니다. 파이프라인의 하이브 서버 2와 야인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구성이 심플해지고 장애 요인이 줄었습니다. 물론 테이블 옵티마이저는 스파크나 야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행하는 것은 테이블 메인테넌스입니다. 따라서 그 조업이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또 아이스버그의 히든 파티션의 기능에 의해서 하이브 엑스터널 테이블에 대해서 필요했던 파티션 파일을 관리하는 오퍼레이션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리코드를 삭제하는 것도 딜리트 쿼리를 발행하기만 하면 되고 파티션 파일의 삭제는 불필요합니다. 네임노드, 하이브 메타스토어에 대한 부하도 경감됩니다. 이것도 전반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스버그에서는 테이블이나 파티션을 구성하는 파일 정보는 모두 파일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쿼리 위 실행 계획을 만들 때에도 테이블 옵티마이저가 각 파티션의 상태를 확인할 때에도 네임노드, 하이브 메타스토어에 대한 스캔은 불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스키마 변경은 모두 가능해집니다. 필드의 추가, 리네임, 삭제, 삽입, 이동 등 프로토콜 버퍼 스키마가 대응하고 있는 모든 변경은 가능해집니다.
리네임과 동시에 이동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각 필드마다 유니크한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지션도 내용도 이름도 아니라 그 아이디를 바탕으로 각 변경은 추적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스몰 파일 문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 스키마 에볼루션, 스케일러비리티의 문제, 이것들은 모두 아이스버그를 도입함으로써 해결됩니다. 그럼 플링크 아이스버그 어플리케이션의 구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링크의 데이터 스트림 API를 사용할 경우 그것은 인풋으로서 채용을 하고 있는 로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코드 타입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 버퍼에 추가해서 제이선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스버그는 타임스탬프나 스트링 이외의 키를 갖는 맵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int 64를 타임스탬프로 변환을 하거나 제이선의 문자열 키를 캐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프로토콜 버퍼의 이넘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변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구현에서는 일단 이것을 에이브로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구현한 프로토콜 버퍼를 에이브로로 변환하는 처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스버그가 제공하는 플링크 에이브로 리더를 사용하면 그 에이브로를 그대로 아이스버그에 대응하는 로 데이터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현으로도 물론 올바르게 작동합니다만 더욱더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설계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에이브로로 변환하지 않고 직접 로 데이터로 변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플링크는 각 포맷을 플링크의 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이선은 플링크 포마트, 플링크 제이선이 있어 프로토콜 버퍼에 대한 플링크 프로트 버프라는 패키지도 플링크 1.15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를 활용 또는 참고로 하면서 프로토콜 버퍼, 제이선의 직접 변환의 구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의 구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버그의 경우 플링크의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가 복수의 스트림라이터와 단독의 파일즈 커미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컨슈머에 의해 카프카로부터 임포트된 리코드는 컨버터에 의해서 로 데이터로 변환되어 라이터에 전송됩니다. 라이터는 수신한 리코드를 아이스버그의 테이블에 적절한 파티션에 ORC 또는 파켓 들여서 씁니다. 플링크의 체크포인트 베리어가 각 오퍼레이터에 도달하면은 라이터는 파일을 클로즈하고 패스 등의 파일 정보를 커미터에 보냅니다. 커미터는 수신한 파일 정보를 바탕으로 마니페스트 파일 등을 작성하고 새로운 스냅샷을 아이스버그 테이블에 커밋합니다. 이 커미트는 한 번만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커미터는 플로우 안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 체크 포인팅이 어딘가에서 처리가 실패한 경우 플링크는 마지막에 성공한 체크 포인트로부터 처리를 다시 실행을 하게 되므로 데이터의 결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커미트에 실패한 갱신은 가령 파일이 파티션 안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아이스버그 테이블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중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exactly once로 딜리버리가 이루어집니다. 또 아이스버그는 플링크 싱크라는 싱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 라이터와 커미터로 구성되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캡슐화한 것으로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심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컨슈머는 하나의 카프카 파티션을 컨슘합니다만 카프카로부터의 데이터 유량이 많을 경우 라이터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플링크 싱크의 경우 패러럴리즘을 늘려서 라이터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병렬 더위 오퍼레이션 사이에서의 스트림의 재분배, 즉 셔플이 행해지므로 데스크 매니저 간의 네트워크를 경유한 데이터 전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에서 처리하는 테이블 속에는 초당 1GB 이상의 데이터 유량을 갖는 것도 있어 불필요한 네트워크 전송의 부하는 가능한 한 절감시키고 싶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러럴리즘은 바꾸지 않고 라이터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스플리터라는 오퍼레이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유량에 맞추어서 가동하는 라이터의 수를 동적으로 변경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으로 데스크 매니저 간의
네트워크를 경유한 데이터 정성은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퍼포먼스 저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갑자기 데이터 유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구현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플링크의 사이드 아웃풋이라는 구조를 활용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향후 추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아이스버그 테이블의 안정성이나 스케일러빌리티, 쿼리 엔진을 검증하고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검토해 나갑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테이블을 하이브 테이블로부터 아이스버그 테이블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인크리멘탈 리드, 행 차원에서의 갱신, 타임 트래벨 등 아이스버그 특유의 기능을 적용해 나갑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인력을 모집 중입니다. 관심 있으시는 분은 우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